북한이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부산에 미 전략핵 잠수함이 들어온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에 탑승해 시찰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실종됐습니다. 부모는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일 청주시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한 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시민단체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정진상 전 실장 요청으로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했습니다. 집중호우 기간 중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사과했습니다. 김민재가 마침내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적료만 710억 원으로 역대 아시아 출신 선수 최고 몸값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국 잠수함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된 것이 바로 어제였죠.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확히 부산항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여 도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국방부를 취재하는 구민성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이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각각 최고 고도 50km까지 치솟은 뒤 5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미 켄터키함이 입항해 있는 부산 앞바다까지 거리와 일치합니다. 어제 한미 핵협의그룹 첫 서울회의와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군 당국은 오늘 발사된 SRBM이 전술 유도탄인 이스칸데르급 KN-23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고도가 통상 사거리의 4분의 1 정도임을 감안하면 고도 50km는 한미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수중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로 잠수함을 격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집니다. 실제 위협보다는 북한 나름대로의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게 하는 의도로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정전 협정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돼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42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아 이 핵 잠수함에 직접 타보고 미군 승조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외국 정상이 미국의 핵 잠수함에 들어가 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박해 있는 미 전략 핵 잠수함 위로 올라섭니다. 한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이 미 핵 잠수함을 탄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하이오급 켄터키함의 지휘 통제실과 미사일 통제실, 미사일 저장고를 비롯한 내부 시설을 30여 분간 둘러본 뒤 함장에게 핵 잠수함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 전략 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한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미국 3대 핵전력 중 핵심인 켄터키함은 최대 사정거리 12,000km의 트라이언트2 핵탄도 유도탄 20여 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SSB의 한석기 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든든합니다. The USS Kentucky is a U.S. strategic platform and a significant part of the U.S. nuclear triad.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3국 간 북핵 대응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낮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20대 주한미군 병사가 돌발적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간 게 41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선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유엔 사령부가 운영하는 판문점 견학 일정 도중 한 미국인 남성이 큰 웃음소리를 낸 뒤 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사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내달렸습니다. 23살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9월 서울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시비 끝에 한국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소됐고 다음 달에도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고 복역도 했습니다. 킹 이병은 추가 징계를 위한 미국 소환을 앞두고 공항에서 도망쳐 미리 신청해 놓은 유엔사 주간 판문점 견학 일정에 참여한 뒤 월북했습니다.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and working to notify the soldiers next of kin and engaging to address this incident. 외신들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던 미국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ou have the State Department, you have the Department of Defense, you have the UN and the White House all working together to resolve this. 주한미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간 건 1982년 조셉 화이트 일병 이후 41년 만입니다. 북한은 1962년 월북한 제임스 드레스녹 일병과 3년 뒤 베트남전 징집을 피해 월북한 찰스 젠키스 병장 등을 영화에 등장시키며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대공미사일은 사격 준비. 대공미사일은 사격 준비.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안타까운 수해 피해 현장 상황 자세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 실종자 3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가족, 이웃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다른 대원들과 일렬로 서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당시 상황은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트를 탄 소방대원들이 하천 곳곳을 수색하고 경찰 헬기는 공중에서 계곡 상하류 상황을 살핍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장병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버스도 와 있고 했어요. 다른 데보다는 물살이 좀 세게 내려가요. 장화를 신은 해병대원 9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강바닥을 수색하다 3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이 가운데 해병대원 1명이 실종된 겁니다. 실종된 해병대원은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실종 해병대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구명조끼를 안 입힌다고요. 왜? 그 기본 구명조끼 비싼가요? 비싸요 구명조끼가. 예천 수색 현장은 하천 수색에 투입됐던 장갑차가 철수할 정도로 물살이 거센 상황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보트 여러 대에 나눠 타거나 밧줄로 서로를 연결한 뒤 강 안쪽으로 진입해 실종된 해병대원을 수색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해병대원 실종 사고로 해병대가 진행하던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산사태 난 지 닷새가 지나도록 실종자를 다 찾아내지 못하고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또 실종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수색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도 나가 있습니다. 자, 이심철 기자. 네, 경북 예천 벌방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명의 실종자 시신을 찾았다고요? 네, 수색당국은 오늘 오전 11시쯤 예천군 개포면의 한 다리 근처에서 숨져있는 70대 정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새벽 은풍면 은산리에서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실종됐고 급류에 20km 넘게 떠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4시 38분에는 은풍면 우곡내 한 사과밭에서 실종자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금곡리의 한 컨테이너에 머물다 통째로 급류에 휩쓸린 60대 남성과 벌방리에서 산사태에 매몰된 2명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다행히 하천 수위도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토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다음 주중까지 최대 30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색 당국은 비가 다시 내리기 전에 실종자 수색을 마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경북 예천 벌방리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산사태가 나고 물이 잠긴 피해 지역은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집과 농경지가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오늘은 폭염까지 복구 작업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예천의 피해 지역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산사태로 2명이 숨진 경북 예천 백성리 마을입니다. 중장비가 연신 흙더미를 퍼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비는 그쳤지만 산사태가 휩쓴 마을에는 이렇게 흙더미와 뒤섞인 잔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집은 진흙투성이고 사과밭은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수해 복구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건지려고 약을 지금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됐거든. 지금 먹는 거고 뭐고 다 서로가 지금 올라와도 지금 막막해. 비가 그치니 낮 최고 3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 복구 작업이 더 힘겹습니다. 바쁘게 막 다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숨이 막 이래 차는데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보강이 된다면. 복구도 막막한데 또 장맛비 소식이 들려오자 주민들은 밤잠까지 설칠 지경입니다. 비도 온다 그러니까 태풍도 온다고 이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잠도 안 오고. 경북 예천에서만 640여 명이 마을회관 등지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제는 임시대피소 한 곳에서 주민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해 이재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희생자 유족 등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인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상황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고 순식간에 버스가 완전히 잠길 정도에 이릅니다. 시민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입니다. 희생자 유족 등은 오늘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에게 참사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과의 말씀도 없었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는 제방 불실 관리와 도로 통제 실패 등에도 지자체가 난탄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제방 붕괴로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재편해 참사 책임 규명에 속도를 냅니다. 수사본부는 목격자와 생존자 등 15명을 조사하고 지하차도 침수 차량 17대의 블랙박스를 복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지하차도와 임시 제방 현장을 감식하고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할 경우 각 지자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수사본부는 또 충북경찰청을 상대로 침수 40분 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에도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미 교통통제 기준에 부합했는데도 충북도청이 차량 통행을 막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또 행안부로 책임을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안혜리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충청북도는 지하차도 교통통제 논란에 대해 기준에 맞지 않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50cm, 그러니까 바퀴 높이 정도 되면 이제 차량 통제하는 걸 그렇게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이제 도달하든지 아니면 좀 위험도가 높으면 저희들이 이제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통제를.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충청북도의 지하차도 통제 기준 등급은 모두 5가지. 기존 해명에서 언급한 침수심뿐만 아니라 하천수위, 교량수위, 시간당 강우량, 기상특보 등 4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돼도 지하차도 차량 통행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침수 당시 이미 3가지나 기준에 충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참사 하루 전인 14일 밤 충북 전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고 사고 발생 1시간 전쯤에 미호천 수위와 교량 수위는 지하차도 통제 기준인 29.02m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안부 지시에 따라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능한데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너무 이제 막 경직되게 하니까 그 지자체 그 실정에 따라서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보고서 신중히 결정하라 이런 공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충청북도의 불투명한 해명과 책임 떠넘기식 설명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에서만 공무원 420명이 출근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상황실에는 근무자가 단 1명뿐이었습니다. 폭우신고 전화가 빗발치면서 지하차도 침수를 알리는 관계기관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좁은 사무실에 CCTV 화면이 떠 있고 무전기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통신 장비도 자리 잡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인데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근무자는 단 1명이었습니다. 가동을 24시간 하고 있거든요. 상황실 재난 문제 발생하는 거는 한 번에 하고 있어요. 당시 폭우가 내려 신고 전화가 폭주했는데 1명이 근무하다 보니 지하차도 침수 상황을 알리는 충청북도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으로 호출했어도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인력이 없어가지고. 재난상황실 전체 직원은 4명이지만 낮에는 1명이 9시간을 일하고 야간 15시간은 3명이 하루씩 맡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근무자가 1명뿐인 겁니다. 화장실조차 다녀오기 힘들 정도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난상황실이 기피 부서로 통합니다. 후진적 시스템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전이나 똑같거든요. 꼭 사람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아날로그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전과 달라지면서 수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데 이어서 정진상 실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본격 추진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2월 미국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직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당시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노이 노딜 이후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로 이 대표 독자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최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정 전 실장이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 지사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고 했고 이후 진행 상황은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재판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배경에 정 전 실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2019년 말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꾸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 대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도 공개하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이유를 의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 인권위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쓴 탄원서를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언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답니다. A4 용지 2매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은 이 전 부지사가 독방에 갇혀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이 아무 도움도 못 받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외부에 흘려 여론 재판을 한다며 수사검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단독 취재한 김도영 기자에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의 정확한 내용이 뭐죠? 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신 내준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예. 북한 스마트팜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가 김 전 회장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는 여전히 입을 안 열지만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도와줬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보고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검찰이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평화부지사로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대북 사업 관련 공문서는 이 전 부지사 결재를 거쳤고요.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를 접촉할 때도 함께했습니다. 예. 그만큼 대북 사업의 내밀한 부분까지 관여했고 당시 이 대표 측근으로서 관련 보고를 할 위치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북측 인사와의 만남 및 대북 교류 등으로 지속적인 결국 이 전 부지사의 전향적 진술이 나옴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로 향하는 바로 앞 단계까지 올라갈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진술을 확보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다가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가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뭘까요? 예, 법조계에서는 먼저 검찰 수사가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고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전 부지사도 덮어놓고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서 심경 변화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자,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보된다면 수사가 급진전될 수도 있겠는데 다음 순서는 뭡니까? 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비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정진상 전 실장이 방북 추진을 먼저 요청하고 경과 보고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 전 실장 소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김용 전 부원장도 3차례 만났고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진술을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김 전 부원장 소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종합하자면 정진상 실장의 요청으로 시작이 됐고 돈 보낸 사실도 보고를 했다, 이런 건데 이게 맞다면 이 대표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은 경기도가 낼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대납을 했고 그 대가로 대북 사업권을 암묵적으로 약속받았다고 보는 만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환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달에 유력해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결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16일 이전을 선택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 체포동의안 오면 민주당이 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군요. 이거 포기한다고 했는데. 예, 김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PED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렸던 걸 감안하자면 신속히 이뤄졌습니다. 어디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고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와 충남 공주, 충북 청주는 이번 집중폭우로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이 세 곳을 포함해 전국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피해 주민에겐 일반 재난지역에 부여되는 세금 납부 연기와 같은 18가지 혜택에 건강보험과 전기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통상 2주 가까이 걸리던 호우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피해가 발생한 지 엿새만 대통령 귀국 이틀 만에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독수 총리에게 사전 준비를 시켜 빠른 결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재난 지역으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전남 지역은 불과 석 달 만에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지난 봄 극심한 가뭄으로 단수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댐이 범람할까 걱정입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화순 동북댐은 한때 만수위를 넘었고 현재는 시간당 50만 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댐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댐 바깥으로 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지난 봄 가뭄으로 맨바닥을 드러냈던 동북댐은 최근 집중호우로 저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댐 수위가 168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 동북댐은 한때 만수위를 넘어서면서 홍수위를 불과 2.5m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화순군은 댐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어제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동북댐에 100mm, 200mm가 와버렸다 하면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동북댐은 지금 시간당 최대 50만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10여 개 마을 주민들은 하천물이 불어나 제방이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하천 제방 보수만 좀 해보면 이제 요 밑으로는 터질 일은 별로 없는데 저 우구로가 저수지가 있어갖고. 지난 4월 가뭄으로 동북댐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져 생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은 이번에는 홍수 걱정에 불안감이 커집니다. 사실 물이 없을 때도 비상, 있을 때도 비상.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위험하긴 했죠. 화순군은 갑작스런 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사흘 뒤 전국에 장맛비가 예고돼 침수 지역 피해 주민 마음은 더 급해지는데요. 폭염도 아랑곳 않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치우고 닦고 함께 해주는 이들 덕분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비에 젖은 가재 도구들이 널려 있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가구를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침수 피해 소식에 충남 천안에서 공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테레비 보니까 공주에 피해가 많다고 그래갖고 여기 양측이하고 고압분무기하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수해 현장에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 명이 삽과 포대자루를 들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힘을 합쳐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를 정리하고 무너진 펜스도 제자리로 옮깁니다. 긴급 재난 수해가 입어가지고 저희 청년애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도심엔 한 번에 400거를 세탁할 수 있는 대형 세탁 트레일러가 투입됐고 농가에선 폭우에 쓰러진 컨테이너를 똑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탭니다.
군 장병들도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과 공주 등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힘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도움의 손길에 이재민들은 힘을 내며 일상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후에는 올해 역시 노동계, 경영계 모두 거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논의에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이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애꿎은 회의장 문만 여닫히기를 반복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새벽 6시쯤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초 26.9% 인상과 동결을 주장했던 노사 양측이 11차 수정안에서 3.95%와 2.5%로 간격을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결론이 났지만 노사 모두 불만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고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11,800원, 그러니까 1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됩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제도가 마치 전국적 노사 임금 협상처럼 돼버린 겁니다. 전국 단위 임금 교섭을 하듯이 저임계층을 위한 연례적인 교섭 최저임금 취지에는 좀 안 맞는 방식이에요.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 위장 취업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정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해킹 공격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1,000만 대 이상의 국내 PC에 대한 해킹 시도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C에 설치된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PC 내 정보를 장악하려 한 겁니다. 북한은 또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정보 1,000여 건도 탈취했습니다. 이메일 해킹을 통해 클라우드 자료함에 저장된 신용카드 사진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북한의 해킹 수법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이 여권 등을 위조해 국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은 올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 시도가 15% 증가했는데 북한이 7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최근 복귀한 점에 주목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이버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보안성은 취약했습니다. 공기업 36개 가운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7곳의 보안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인 방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필요하다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우리나라 보안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했고 교육당국은 교과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현재 EBS에서 강의 중인 교재에 이런 킬러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EBS에 출연한 강사조차 이건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박지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BS 교재로 강의하던 강사가 팔로 X자를 그립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가?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EBS 강사도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EBS 강사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든 갑상샘 호르몬 분비 원리에 대한 문제는
EBS가 지난 5월 말 펴낸 수능 완성 생명과학 원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그것만 나오고 심지어 대학교 전공 서적에도 그 내용만 나와요. 같은 교재에 실린 다운 증후군 관련 문항도 고교 과정에선 다루지 않는 내용이란 지적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그걸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고 해야 되냐. 여기 이제 논쟁이 붙겠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 당국이 사교육 카르텔을 깨기 위해 교과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EBS 교재엔 킬러 문항이 실린 겁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능에서는 배제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한때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입찰 과열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였지만 최근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들이 중도금을 내지 못한 액수가 10년 만에 최대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정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1년 LH가 공급한 주상복합용지. 당시 경쟁률이 300대 1이 넘을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부지를 낙찰받은 시행사가 1,600억 원에 달하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착공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행사는 높은 금리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사업을 늦추면 늦출수록 금융 비용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사업들이에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지금. 한때 벌떼 입찰이 등장할 만큼 인기였던 공공택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우려로 착공은 미뤄지고 부동산 PF 자금줄까지 마르면서 시행사들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들의 연체 금액은 1년 새 6배 늘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용지를 분양받고도 계약금을 포기하며 토지를 반납한 시행사도 잇따릅니다. 시행사 위기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 서민 주거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매가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이자만 내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한계점에 거의 다다른 시행사들이 꽤 많은 상황이죠. LH는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른바 2차 전지 테마주 중 하나인 금양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1년 만에 20배가 올라서 기관도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왜 금양의 의문부호가 이어지는지 송무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2차 전지주 8개 종목을 맞춰 화제가 된 금양 전 홍보이사. 내가 작년 6월 16일 날 이제 75,000원일 때 에코프로 30배 간다고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이후 박 전 이사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2차 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했고 덩달아 금양의 주가도 치솟았습니다. 1년 새 2000% 상승, 이달에만 111%가 올라 930여 개에 달하는 코스피 종목 가운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 상승폭이 지나치게 큰 탓입니다. 금양은 원래 고무와 스펀지 생산이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작년 원통형 리튬 2차 전지 개발을 완료해 관련 테마주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나 매출이 없고 영업이익도 3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시가총액은 주요 대기업과 맞먹습니다. 이에 금양은 자사주를 대거 처분해 차익까지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급등세가 계속되자 한국거래소는 어제 금양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가 상승이 합리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투기적인 그런 자금 수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부풀려진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해당 분야에 내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 소위가 열린 시간대에 최소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본업이 국회의원인지 코인 투자자인지 헷갈립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내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장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김남국 의원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김 의원은 질의가 끝나자 바로 자리를 떴는데 그 시간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 19개가 팔렸습니다. 또 앞서 5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착각했는데 그때도 김 의원 전자지갑에서 코인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윤리심사 자문위는 김 의원이 상임이나 상임위 소유도 중 200번 넘게 코인을 사고 판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 도중 거래한 것까지 더하면 수백 번이 넘을 것으로 자문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자문위에 출석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또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을 토대로 코인 거래 총액이 99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는 내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나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른바 포구 골프로 비판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잘못한 게 없다며 버티다가 오늘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유의 화법으로 괜한 트집 잡지 말라며 되레 목소리를 높이다가 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파악하고 꼬리를 내린 겁니다. 당초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사과가 참작이 될지요? 윤리위는 내일 열립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이른바 포구 골프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입니다. 수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습니다.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대구에는 비가 안 왔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혜 골프라는 비판이 나오자 괜한 트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당 여론이 싸늘한 데다 윤리위가 징계를 검토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홍 시장 측이 당 주요 인사들에게 먼저 연락해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엔 자연재해가 있을 때 골프나 유흥행위를 하지 않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홍 시장의 사과가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서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윤리위는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팀장이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한 60여 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하는 것이 좀 오히려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검찰이 김 전 실장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조기 폐쇄 취지의 에너지 수급 계획 문서를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수원 검토 결과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이 가동 중단이 언제 되냐고 물은 것을 계기로 한수원이 경제성 판단을 허위로 한 것이 드러났고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한수원 실무진이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을 제시했지만 즉시 폐쇄 방안을 관철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과 한수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더위가 살인적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건 예사고 미국 남부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전에 없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최고 기온 41.8도에 이르는 떼약볕에 관광은 뒤로 한 채 그늘부터 찾습니다. Yeah, we booked it a year ago, so you stick with your plans. But I think I hadn't thought it would be 40 degrees. 이탈리아 20여 개 도시의 폭염 대비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칠리아는 낮 기온이 48도까지 오를 거란 예보입니다. 위도가 비슷한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도 45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Horrible, mucho calor, muchísimo calor. Ha sido para mí de las más calurosas que he pasado. 미국에선 여객기에 탄 승객들이 이륙을 기다리다 더위로 의식을 잃는가 하면 온열 질환 사망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19일 연속 43도를 웃돈 애리조나 피닉스에선 아스팔트에서 자던 노숙인들이 화상을 입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Survival. If I didn't have them coming, I don't know what I would do. Yeah, it's hard. Sorry. 중국 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52도를 넘겼고 일본에서도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져 수도권과 서일본 지역에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토종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매섭습니다. 전문 연구원 못지않은 신소재, 신약 개발 연구는 물론이고 이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분자를 합성하면 어떤 배터리 첨가제가 탄생하는지 물어봅니다. 사람이 진행하면 최소 2달 이상 걸리는 복잡한 연구지만 몇 초 만에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첨가제의 구조와 성질까지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합성을 해서 그 결과를 나오던 일들을 이제는 AI 모델이 손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가 개발한 연구 전문 인공지능 엑사원 디스커버리로 전문 문헌 4,500만 건을 학습해 신소재 개발 시간을 40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습니다. 카이스트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조종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 차트를 기억해 실수 없이 조종할 수 있고 챗 GPT 기술을 적용해 비상시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토종 AI 기술은 이미 수준급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은 메타의 라마2에 이어 세계 2위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명실상부한 3위 국가예요. 그래서 초고대 AI 모델을 원천 모델을 개발하고 발표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 중국, 한국이니까요. 글로벌 AI 경쟁에서 토종 인공지능이 차곡차곡 경쟁력을 쌓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총에 쓰러진 진 해커먼이 권총을 몰래 꺼내지만 소용없습니다. I don't deserve this. To die like this. I was building a house. 할리우드식 권선 증악에서 악당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꼽을 쳐둔 작은 총으로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곤 하죠. 하지만 정의의 심판을 끝내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개구리가 쥐에게 연못에서 놀자고 꾀입니다. 쥐가 헤엄을 잘 못 친다고 하자 다리를 서로 묶어서 연못으로 들어가죠. 쥐는 이내 익사의 개구리에게 끌려다닙니다. 지켜보던 매가 쥐를 낚아채면서 개구리까지 딸려 올라갑니다. 개구리가 당신이 원하는 건 쥐니까 나는 풀어달라고 사정하자 매가 말했습니다. 나는 쥐보다 개구리가 맛있거든.
개구리는 쥐를 잘 속였다고 좋아했지만 잔꾀를 부린 죗값을 치릅니다. 자기 기만을 자책하는 이 시인처럼 말이죠. 친구를 배반하고 연인을 속인 나는 투명한 나의 사상까지 속이다가 나의 휘파람마저 속였다. 이념은 물론 인간적 감정까지 기만했다는 고백입니다.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합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쇄신하러 요구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민주당이 25일이나 뭉개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나마 당론도 서약도 아닌 말로만 하는 결의에 그쳤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서약했고 정의당은 당론이었던 것과는 크게 비교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조건부 결의입니다.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정당하고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게다가 혁신위까지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비리 혐의, 뇌물 혐의, 돈봉투 사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또 국민의힘 의원 체포는 또 무슨 기준으로 가결시켰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닷새 전 비명계 의원들이 특권 포기 선언에 토를 달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이번 결의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방탄입니다. 하긴 당 혁신위원조차 공공연히 방탄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거라는 정의당의 논평이 전국을 찌릅니다. 속담에 시조하라 하면 발 뒤축이 아프다 한다고 했습니다. 뭘 해보라고 하면 꼭 엉뚱한 핑계를 댄다는 얘기죠.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국민 눈을 가리려 애쓰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모를 거라고 믿는 건 설마 아니겠죠? 7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고생들 많습니다. 였습니다. 장마가 주춤한 틈으로 무더위가 고개를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당분간 찌는 더위가 지속되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남풍까지 더해지며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 볕도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수십 분 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라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제주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 서울과 대구가 한낮 기온 33도 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이처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집니다. 강원과 전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